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3년 6월 프랑스 파리 법정.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가 에르메스를 상대로 한 경영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고 손에 쥐었던 지분 전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것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의 방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 승리 뒤에 한 조카의 배신이 있었고 한 삼촌의 눈물이 있었으며 그 눈물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2010년 봄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조용한 골목. 에르메스의 비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방에는 관광객도 화려한 진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두질된 가죽 냄새와 수십 년 세월을 버텨온 나무 작업대, 그리고 이른을 바라보는 노장인 장 루이가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5대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장 루이의 손은 거칩니다. 손가락 끝마다 수십 년 바느질에 굳어진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손등에는 짙은 나이 반점이 가득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 가죽을 꿰맸다는 이야기가 공방 안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가죽을 잡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손이었습니다. 두 개의 바늘로 실을 서로 교차하며 꿰매는 새들. 스티치. 에르메스가 175년 동안 고집해온 그 기술을 오늘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계로 꿰맨 실은 한 군데가 끊어지면 줄줄이 풀려버리지만 손으로 교차 꿰맨 실은 한 땀이 끊겨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에르메스가 그 느리고 고집스러운 방식을 17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35살의 필립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 루이의 조카였습니다. 파리 최고의 경영대학원 HEC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삼촌의 간곡한 부탁으로 에르메스 경영에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세련된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조급함이 흘렀습니다. 이 답답하고 느린 세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필립은 참지 못했습니다. 삼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루이비통은 아시아에 매장을 쏟아내고 있고 샤넬은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손으로 하나씩 꿰매야 합니까? 버킨 하나 사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들이 우리 시장을 다 가져갑니다. 장 루이는 바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립아, 이 가방 하나가 2년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이 가방 하나가 수천만 원인 것이다. 속도를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명품이 아니라 그냥 비싼 물건이 된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천천히 만든 것이 더 귀해지는 법이야. 필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시대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베르나르, LVMH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만납시다, 필립 씨. 당신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립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아침, 장 루이는 신문을 손에 들고 굳어버렸습니다. LVMH, 에르메스 지분 17.1% 확보, 3년에 걸친 비밀 매집. 에르메스 가문은 그날 아침 신문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령 자회사와 주식 파생 상품을 이용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3년에 걸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장루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공방 안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르메스 가문 주주 50여 명이 파리 본사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촌, 처남, 조카, 삼촌 모두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없고서야 저들이 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사촌이 사촌을 쏘아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자라고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서로의 얼굴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175년을 함께 지켜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루이는 상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끝이 붉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사흘 전 밤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베르나르와 필립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백발의 70대 노신사였지만 그 눈빛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세계 최대의 명품 제국을 혼자 힘으로 일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부르고뉴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필립 씨, 당신은 에르메스 가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당신 삼촌이 가방에 영혼이 깃들었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당신들을 지나쳐 가고 있소. 내가 에르메스를 인수하면 당신이 새 경영자가 됩니다. 자본이 있어야 꿈도 있는 법이요. 필립은 잠시 와인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삼촌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겠습니다, 회장님. 단 한 가지만. 제 가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베르나르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요. 약속합니다. 필립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미 에르메스를 삼킨 뒤 필립마저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본가의 세계에서 배신자의 충성은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필립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삼촌 곁에서 가죽을 다듬고 밤에는 LVMH의 가문이 내부 정보를 넘겼습니다. 어느 친척이 재정이 어려운지, 누가 지분 매각에 관심이 있는지 주주 명단의 모든 약점을 베르나르에게 흘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삼촌의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LVMH의 지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 20%, 22.3%. 가문 내 재정이 어려운 친척들이 하나, 둘 지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법무팀이 프랑스 금융감독원에 제소했지만 법적 절차는 더뎠고 그 사이에도 지분은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르나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립, 이제 마지막 단계요. 내일까지 나머지 친척 3명의 정보를 주시오. 그러면 우리 계획은 완성됩니다. 필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 에르메스 공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삼촌은 혼자 저 안에서 가죽을 꿰매고 있을 것입니다. 필립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장루이의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베르나르 회장과 악수를 나누는 필립의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장 루이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달을. 그 2달이 장 루이에게는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새벽, 장 루이는 필립을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방 안은 고요하고 가죽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장 루이는 작업대 위에 낡은 오렌지색 마구 가방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에르메스 창립자 티에리 에르메스가 1837년에 처음 만든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필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공방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장 루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필립아, 나는 내가 배신자라는 것을 2달 전에 알았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필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안다. 이 답답한 공방이 싫었겠지. 손으로 꿰매는 이 낡은 세계가 시대착오처럼 느껴졌겠지. 그리고 변화시키고 싶었겠지.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야. 삼촌, 저는 필립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장 루이가 그 낡은 마구 가방을 들어 테이블 위에 세웠습니다. 이 가방이 보이느냐?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빗속에서 밤을 새워 만든 가방이다. 마구 가방이다. 왜 말의 안장을 묶는 가죽을 이토록 정성껏 꿰맸는지 아느냐? 안장이 풀리면 말 위에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우리 에르메스의 바느질은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꿰매는 일이었다. 그 정신을 팔아버리면 이 가방에 남는 것은 가격표뿐이다. 장 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너를 원망하러 부른 게 아니다, 필립아. 이 가문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조카를 잃고 싶지 않다. 말을 잇지 못하는 조카의 손을 장 루이가 2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노인의 손이 젊고 매끄러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필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 사람은 그 공방에서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공방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옛날 마구간에서 비를 맞으며 바느질하던 증조할아버지의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2 사람의 울음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필립은 몸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는 베르나르 회장에게는 여전히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가문의 모든 주주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파리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사촌의 집 문을 두드리고 처남의 카페에 찾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집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배신자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되도록 문 앞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명씩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베르나르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필립, 정보는 언제 주는 것이오? 데드라인이 지났소. 필립은 매번 내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버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필립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지분을 하나의 지주회사에 묶자. 개인 주식이 사라지면 팔 수도 없고 LVMH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 주식은 살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성벽이 되자. 재정이 어려운 친척에게는 사비를 털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장루이도 자신의 노후 자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나섰습니다. H51 에르메스 지주회사 가문 친척 55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서명지가 완성되는 날 밤 필립은 베르나르에게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에르메스를 팔 수 없었습니다. 2012년 6월 파리 에르메스 본사 대회의실 베르나르 회장이 변호사 10명을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23.1%의 지분을 가진 최대 단일 주주로서 오늘 경영권을 손에 넣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장 안쪽에 필립을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베르나르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장석에 장 루이가 앉았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 가슴 주머니에 흰 손수건, 수천억 자산 가문의 수장답지 않게 수수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에르메스 가문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베르나르 회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에르메스 가문의 모든 주주 55인은 각자의 지분 전부를 H51 지주회사에 위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지분은 법적으로 향후 20년간 외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베르나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프랑스 법원 공증까지 마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LVMH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 주식을 살 방법은 없었습니다. 베르나르는 필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필립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삼촌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에르메스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베르나르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무너뜨리려 했던 가문이 스스로 돌을 쌓아 성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3년 LVMH는 프랑스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에르메스 지분 전부를 시장에 매각했습니다. 프랑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지분 취득 방식에 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것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의 방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만든 것은 자본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한 삼촌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파리의 이른 아침, 공방은 조용했습니다. 장 루이와 필립이 나란히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위에 가죽이 놓였고 바늘과 실이 준비되었습니다. 필립의 바늘질은 아직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땀을 꿰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실이 제대로 교차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틀리면 풀었습니다. 다시 꿰맸습니다. 삼촌,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바느질이 중요한지. 장 루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잘못 깬 실이 있으면 풀고 다시 꿰매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가문도 마찬가지다.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작업대 위에 오렌지색 가죽 위에 내려앉아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래된 마구 가방도 그 빛 속에서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173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말의 안장을 꿰매던 장인의 손에서 시작된 그 정신이 오늘도 이 공방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기계가 빼앗지 못했고 자본이 사들이지 못했으며 배신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가장 강한 실이 그것을 다시 꿰매 붙였기 때문입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건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단 하나의 땀방울, 그 실한 가닥에 우리 가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법이지. 필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의 오렌지색 상자 안에는 단순히 비싼 가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175년의 땀방울과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을 눈물로 감싸 안은 용서가 함께 꿰매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방이 그토록 비싼 진짜 이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방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뜨겁고 더 극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